2026년 4월 1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협상은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레바논을 향해서 연일 공격을 퍼부었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휴전 협상을 방해하고 어깃장을 놓는 나라, 전쟁 범죄 국가, 악의 축은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심지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 21세기 히틀러라고까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82년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등장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헤즈볼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공격해 왔었는지 알았거나 또는 알려고 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루에 평균 13.5발,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루에 300발 이상의 로켓을 날리며 지금까지 모두 12,400여 발 이상의 로켓을 날린 인류 최악의 테러 조직이며 이 테러 조직을 비호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레바논이라는 사실, 이 테러 조직에 무기와 돈을 여전히 대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언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헤즈볼라는 바로 머리 위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레바논이라는 숙주 속에서 기생하면서 마치 좀비같이, 마치 곰팡이처럼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혀온 존재들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 순간 그들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것이며 그 헤즈볼라를 보호하고 있는 레바논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산더미 같은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은혜로 갚지 못할 망정 은혜를 비난으로 되돌려주는 대한민국,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우리나라, 이스라엘에게 그저 미안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유진 PD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속보가 많이 쏟아졌어요. 예, 바빴죠? 우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린 1차 협상 결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지난주 일요일 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지금 봉쇄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전면 봉쇄라기보다는 이란만 겨냥한 선별적 통제입니다.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만 제재를 하고 나머지 선박들은 이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접근하는 이란 선박은 즉시 격침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군사적 경고까지 했고요. 네타냐후 총리도 이 조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미군의 경고 영상을 게시를 했는데요. 봉쇄를 뚫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은 납포 대상이고 불응할 시에는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초반에 이제 역봉쇄를 실시한 초반 24시간 동안에는 실제로 단 한 척도 통과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일반 상선이나 제3국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란 관련 선박도 통과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SNS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선박들의 경로를 추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미국 제재 대상이던 유조선들까지도 통과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선박들이 석유를 싣지는 않았고 메탄올 화물이었다, 혹은 빈배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수도 있는데요. 일부 선박들이 AIS, 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항해를 하거나 해상에서 옮겨 싣는 이 STS 방식으로 우회를 할 가능성입니다. 이른바 그림자 선단의 경우에는 이제 위치를 숨기거나 해상에서 옮겨 싣고선 국적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이란 석유를 우회 수출을 해온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형식상 제3국의 화물이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부 이란산이 섞였을 그런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게 되면 뭐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해협 통제가 아니라 이제 이란 봉쇄에 사실상 이제 초점을 맞춘 그런 조치이고요. 결국 이란 경제랑 그리고 군사 구조 자체를 동시에 무너뜨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란 정권의 이 핵심 구조 자체를 건드리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게 결국 석유 수출로 이제 벌어들이는 그런 돈입니다. 실제로 이 자금이 막히게 되면 이란 정권이 내부 통제에 쓰는 비용, 그리고 군사작전, 해외 무장 세력 지원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분석에 따르면 이번 봉쇄로 인해서 하루 약 4억 달러 이상, 한 달이면 13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국가 재정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그런 수준인데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란이 이걸 우회할 방법이 거의 없다라는 점인데요. 육로나 파이프라인으로 대체할 현실적인 그런 경로가 거의 없고 비석유 물자의 경우에도 10% 정도만 우회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다가 막히면 이란의 경제 자체가 막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란은 원유를 계속해서 생산을 하지만 그거를 저장할 공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장 시설이 상당 부분이 차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약 2주 정도가 지나면 유정을 강제로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정을 한번 닫게 되면 안에 물이 들어가서 이제 손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으로는 하루 30만에서 이 50만 배럴까지 했던 이 생산 능력 자체가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십억 달러 그 정도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즉 단기 압박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사실 이미 이란은 이 통화 가치가 이미 바닥을 쳤다 보니까 이번 조치가 이어지면 아예 초인플레이션 상태까지의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액원 지폐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그런 상황 자체가 그 심정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란의 돈줄을 끊어서 군수산업 복합체를 약화를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능력까지 무너뜨리는 이 구조적 압박 전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은 이란에서 뽑아내는 그 원유 유정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구히 그곳에서 기름을 뽑아낼 수 없을 수도 있게 된다. 큰 타격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원유를 싣지 못한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지금 배를 돌리고 있다고요? 네, 지금 실제로 선박 추적 데이터를 보면요. 빈 유조선 160척 이상이 미국을 목적지로 신고를 했고 그중에서 103척은 미국산 원유를 선적하기 위해서 빈 선박으로 미국 항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원유를 싣겠다 이런 움직임이 시장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그중에 54척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그러니까 한 척당 약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결국 시장이 지금 안전하게 원유를 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던 에너지 지배력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란 석유는 막히고 또 중동은 불안정해지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결국 미국산 원유나 미국산 LNG로 대체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이란은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중심이 미국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효과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미국은 지금 하루에 2,300만 배럴 수준의 생산 능력과 이 정도는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유 생산량인데요. 그리고 LNG, 이 천연가스까지 포함을 해서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 국가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 중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그런 구조로 이미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란 봉쇄로 인해서 갈 곳을 잃은 유조선들이 이제 대규모로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글로벌 에너지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에너지 정책이 기록을 경신을 했고 미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에너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사의 천재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 국가로 미국이 급부상. 예,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이틀 안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전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지금은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정도 나올 듯 합니다. 네.
다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쟁은 거의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놀라운 이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종전 협상 가능성까지도 강하게 시사를 했고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은 이란의 봉쇄를 어기면 무력 사용까지 가능하다 이런 강한 경고까지도 지금 같이 내보내고 있는데요. 벤스 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이번에 1차 협상이 깨진 이유에 대해서 미국은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그런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란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협상 조건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란의 핵 포기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협상도 미국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아무래도 양측 요구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아직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레바논 측은 이제 휴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철수와 재건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이거를 핵심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먼저 멈춰라 아니면 먼저 무장 해제해라 이렇게 하는 상태라서 당장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일주일 정도의 임시 휴전 이런 카드가 검토가 되고는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군사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게 아무래도 헤즈볼라와의 휴전이 필요한 그런 건데 회담에 헤즈볼라 측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이제 헤즈볼라는 오히려 휴전 의사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하고 있는 이 휴전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헤즈볼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헤즈볼라는 애당초 대화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또 여기도 오합지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헤즈볼라보다도 레바논하고 얘기하는 거 이건 정말 허당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하고는 백날 무슨 100년 가약하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2주간의 그 휴전한 것을 두고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이 평가하기를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주 이스라엘하고 미국한테 혹독한 평가를 내렸어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스라엘 국민들한테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매체를 보면요. JNS라는 매체인데 휴전에 대해서 패배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협력과 전략적 성과를 과소평가한 정치적 비판일 뿐이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외부에서는 사실 이란이 버텼으니까 사실상 이란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이란 또한 우리 정권이 살아남았으니까 승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거는 승리가 아니라 그냥 생존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 해당 JNS 기사에서는 이 전쟁의 본질은 휴전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동맹의 실전 검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움직일 때 어떤 수준의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가 어떤 수준의 전쟁 수행이 가능한가 이거를 입증한 그런 전쟁이라는 해석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무기도 무기가 중요하지만 버티는 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상이 유지가 됐고 그리고 방공 시스템도 계속해서 원활하게 작동을 했고 사회 시스템도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랑 상반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군사력을 넘어서 국가 시스템 자체의 어떤 안정성과 그리고 대응 능력을 보여준 그런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는 패배다 이러한 말은 이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란은 겨우 수만 붙어 있을 그런 뿐이고 미국은 개입을 하면 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타격하고 버틸 수 있다 이런 국가라는 걸 입증을 하면서 결국 억지력을 제어시켜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준 PD가 말한 대로 이란은 겨우 지금 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도 지금 한국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브레드 TV 방문하겠다고.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면 공항이 움직일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죠. 정상적으로 이스라엘은 국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이번 전쟁의 책임자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종의 반유대주의 뭐 이런 거 아니겠 혐오 표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기사에서도 지금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의 원인이나 반유대주의 책임자로 묶는 시각을 사실 분석이라기보다는 유대인 탓하기 프레임의 반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탓하기 프레임이 이제 현대적으로 바뀐 거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 어떤 위기나 갈등이 생기면 그 원인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 특히 유대인에게 돌리는 방식이 반복돼 왔었는데 지금은 그 대상이 네타냐후라는 이
정치 지도자로 치환된 형태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보면 이란의 군사 행동이 중동 전체의 복합적인 구조는 빼고 네타냐후 때문에 벌어졌다 이렇게 단순화를 해버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전쟁의 근본적인 실제 원인인 이란의 핵 개발이나 아니면 이란의 대리세력 문제 같은 이런 핵심 이슈는 사라져버리고 실제 원인보다 특정 인물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그 인물에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거를 노리고 지금 언론들이 정치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중요한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번 그 이스라엘의 이란과의 전쟁, 특히 그 2주간의 휴전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이스라엘 내부에서 여론조사 같은 것도 했습니까? 네, 일단 이 국민들이 지금 전쟁에 대해서 피로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간 휴전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강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량이 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멈추면 이란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조사에서도 이스라엘 유대인 약 78%가 전쟁 지속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이 지지를 하는 수준이고요. 중도층은 70%, 좌파도 절반 정도가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휴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한다, 이런 비판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심은 전쟁은 힘들긴 한데 멈추기는 이르다, 오히려 더 강하게 갔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휴전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호메네이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란 정권이 아무래도 이번에 3만 명 이상의 이란 시위대를 무참히 학살한 것에 대한 민심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번 전쟁의 원인을 네타냐후 개인의 비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거의 악마화하는 이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요. 뭐 진보든 보수든 또 뭐 좌파든 우파든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 99.9% 입 달린 사람들은 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국민들의 78%가 이 전쟁에 지지한다. 특히 우파는 90%, 중도층은 약 70%가 지지한다. 이거 엄청난 그 통계거든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1948년에 생긴 이후부터, 물론 생기기 전에도 그렇지만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전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 칭찬받고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냐 하고 욕은 먹더라도 이번 전쟁 제발, 제가 뭐 부탁한다고 들어줄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이란 요번에 아예 그냥 IRGC 뿌리 뽑아야 되고, 헤즈볼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헤즈볼라 레바논하고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헤즈볼라 죽어라, 그냥 지지 밟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전쟁의 피로감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즈볼라와의 전쟁도 계속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약 80%가 미국과 마찰이 있더라도 이 작전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79%가 레바논에서의 전투 지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한다, 이쪽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이유도 분명한데요. 헤즈볼라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 북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군사 위협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면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돌아온다,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80%가 헤즈볼라와의 전쟁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니까요. 예, 이걸 좀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좀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보도를 하지 않고 그냥 네타냐후 개인 비리만 아주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지난 3월 31일이 이스라엘의 1년 예산안을 결정하는 날이에요.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정부가 해산이 되고,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3월 31일 날 예산안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정권의 운명이 걸린 그런 표결이었는데요. 결과는 62대 55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하면서 결국 정권은 유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막판까지도 불확실했다가 초정통파 정당들로 인해서 판가름이 났는데요. 원래 이 초정통파, 그러니까 하레디 정당들이 반대를 할 것 같았는데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죠. 이 배경에는 하레디 학교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약 1억 세겔 규모의 추가 지원이 논의가 되면서 결국 이 하레디 정당들이 연정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죠. 이걸 두고 야당에서는 병역도 안 한 집단에 돈을 퍼준다, 이런 강한 비판이 나왔고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논란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전쟁 중에 정부 붕괴라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고 연정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전쟁을 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를 했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내부 여론에서도 네타냐후를 비판한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외에 대안이 없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번 전쟁 이후에 국가 재건이 되는 데까지 약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고 12년이라는 기간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보도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이 이제 이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내용인데요. 전쟁 이후 경제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약 최대 12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는 아니고 경제 구조 자체가 이미 크게 손상돼서 됐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수치였습니다. 핵심 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핵심 인프라 피해입니다. 공항이나 석유시설, 정유시설, 석유화학시설 같은 이란 경제의 수출과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이 기반 자체가 타격을 입었다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 복구가 아니라 거의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 지표 붕괴 가능성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인플레이션이 최대 180%까지 치솟을 수가 있고 실업자도 약 200만 명 증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를 다시 안정시키는 이 과정 자체가 몇 년 단위로 계속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디지털 경제까지 이번에 타격을 입었다라는 점인데요. 인터넷 차단이 장기화가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 부분까지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아무래도 더 필요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즉 지금 피해 규모라면은 정상 국가 기능으로 돌아오는데 10년 이상이 최대 걸릴 수 있다, 이런 내부 경고인데요. 사실 참고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란 재건에 있어서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뭐 12년이든 20년이든 어쨌든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말고 또 다른 무장 세력이 나타나서 이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무장 세력,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무장 세력은 누굽니까? 지금 나온 이 무장 세력은 어떤 새로운 대형 조직이라기보다는 반정부 성향의 내부 무장 저항 세력입니다. 핵심은 이들이 이제 IRGC 같은 이 정권 핵심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인데요. 이란 정권의 핵심 권력인 IRGC를 공격하는 이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부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하고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인데 지난 월요일에는 헤즈볼라가 날린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이 여러 명 부상을 입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드론 날리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폭발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IDF 병사 최소 8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고요. 또 북부 나하리아 지역에서도 로켓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간인도 1명 부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헤즈볼라로부터 드론이나 이 로켓 공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격이 일부 성공을 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택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휴전이나 완화 국면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교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향해서 맹렬히 공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최근 작전들을 보면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4월 8일 공습에서는 헤즈볼라 전투원 약 250명이 사망했고 지휘센터까지 타격되면서 누적 사상자가 1,400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4월 11일에는 세 지역을 동시에 타격해서 180명 이상을 한 번에 제거를 했고요. 지휘소나 군사시설 등 약 100개의 목표물이 동시에 공격이
됐습니다. 또 지상에서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바논 남부에서는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지하 터널을 직접 해체를 했고 이후 24시간 동안 약 150개 목표물을 추가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로켓 발사대나 드론, 이 대전차 미사일 기지, 지휘센터까지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헤즈볼라의 공격 능력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레바논과 헤즈볼라 관계가 참 미묘한데 어쨌든 그 복잡한 상황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레바논의 TV 앵커가 생방송 도중에 헤즈볼라는 아니에요. 레바논의 TV 앵커가 생방송 중에 헤즈볼라 어서 빨리 레바논에서 나가라 이렇게 호통을 쳤다 그래요. 생방송 중에 이러기 쉽지 않은데 뭐라고 호통을 쳤습니까? 이제 이 레바논 TV 진행자 왈리드 아부드가 헤즈볼라에게 우리를 떠나라. 너희의 무기랑 드론, 로켓, 이 깃발, 그리고 이란을 데리고 떠나라. 이런 신랄한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레바논 내부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이 진행자는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이 위대한 이란은 우리 한가운데 핵폭탄을 심어놓고 그거를 명예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레바논을 구해줄 거라면서 이 무기랑 드론들을 레바논 전역에 심어놨는데 사실상 그게 레바논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너네가 지금 약탈하고 있고 너네가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거 멈춰라.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다. 우리는 더 이상 너희를 저항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레바논을 망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레바논 내부에서도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레바논 입장에서 헤즈볼라는요.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들이에요. 손님들인데 절대로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향해서 제발 우리의 나라에 와서 너네가 이스라엘을 레바논을 대신해서 공격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지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그것도 이스라엘은 또 공격을 당하니 어쩔 수 없이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을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레바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난리야 이런 상황인데 이 TV 앵커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진작에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은 이런 얘기는요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40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제 하고 있으니 그것도 참 답답합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모사드가 앞으로 레바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제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세 개 구역으로 이 레바논을 분할할 계획이다라는 건데요. 레바논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헤즈볼라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1구역, 레바논 남부 국경 쪽에는 약 8km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사실상 이스라엘과 분리를 하고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2구역은 그 위쪽, 리타니강 남쪽인데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직접 군사작전을 계속해서 하는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헤즈볼라를 완전히 해체할 때까지 이 IDF가 계속 주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역, 이 북쪽 지역은 레바논 정부가 자체적으로 헤즈볼라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구조입니다. 핵심 조건은 헤즈볼라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사실상 레바논의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두겠다라는 것과 같죠. 자, 이번에는 가자지구 상황을 볼까요? 그동안 하마스가 가자지구 안에 파놓은 땅굴들을 폭파해서 해체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해체했다는 그 터널 어디에 있는 거고 길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번에 해체된 터널은 가자지구 옐로우라인, 황색선 동쪽에 즉 이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전선 지역이라서 공격 준비나 침투 거점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요. 이 규모를 보면 총 4개의 터널이고 전체 길이는 약 800m 정도입니다. 길이 자체만 보면 사실 초대형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내부 구조인데요. 이 터널 안에서는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생활 공간이 있고 그리고 폭발물과 지뢰, 무기 제조 관련 장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즉 단순히 이동하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실제로 공격을 준비하고 실행도 할 수 있는 이 작전 거점형 터널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자지구에 있는 그 터널도 터널이지만 헤즈볼라도요. 저 북쪽에다가 엄청나게 터널을 많이 뚫어놨어요. 이 헤즈볼라 터널은 4차선 도로 규모의 터널을 뚫어놨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레바논을 두들겨 부수는 건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국경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마땅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국경에 4차선 도로 규모의 터널을 헤즈볼라가 뚫어놨다면은 그 이스라엘이 가서 두들겨 부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공격한다고 뭐라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자, 그런가 하면 서한 지구에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왜 또 이 양반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로 침입하기 위해서 단체로 있다가 발각이 됐어요. 이스라엘 보안군한테 발각이 됐는데 단체라는 게 몇 명이고 어디로 어떻게 넘어오려다가 이 발각이 된 겁니까? 확인된 외신 내용을 보면 약 60명에서 많게는 와우. 70명 가까운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한 번에 움직였다라고 하고요. 쓰레기 트럭의 내부, 압축 폐기물 공간에 숨어서 이동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발각된 위치는요, 서한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검문소가 있는데 그 검문소에서 이스라엘 보안군이 이제 차량을 검사하는 그 과정 속에 발견이 된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내부 도시로 들어가려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경우는 불법 진입 시도인 것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1993년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협정을 맺어요. 평화 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 협정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 93년도에 맺은 평화 협정 내용에 상당히 오버하는 그 법을 어긴 거죠. 그런 내용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넘어섰다는 겁니까? 이제 뭐 핵심만 말하자면 오슬로 협정이 허용한 수준을 일단 넘어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원래 기준부터 보면 오슬로 협정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가 군대가 아니라 이 경찰 조직까지만 허용이 됐고요. 그리고 규모도 최대 약 3만 명 수준. 그리고 무장도 경무장, 소형 화기 중심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보고서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이건데요. 현재 이 PA 보안 조직의 규모가 약 6만 5천 명 수준까지 확대가 됐고 단순 치안이 아니라 군사 작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훈련 무장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비도 단순히 경찰 장비가 아니라 기관총이나 유탄 발사기, 장갑차 등의 이 공격형 무기 체계까지 포함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핵심은 이 PA가 지금 치안 조직이 아니라 준 군대 수준으로 변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오슬로 협정 구조 자체가 팔레스타인은 군대 없이 경찰만 운용한다 이런 전제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우려는 단순히 협정 위반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 조직으로 변질된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정리하자면 결국 오슬로 협정의 핵심 제한선을 상당 부분 이 PA가 넘어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양이 많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준 PD가 일부에서 이렇게 한 주간에 뉴스 브리핑 할 때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였는데 오늘은 30분 넘게 했어요. 그만큼 뉴스가 많다는 얘기겠죠. 연일 야근을 해요. 어제도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킨 건 아닌데 낮에 놀다가 저녁에 이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죠. 예, 그만큼 일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건강 챙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예,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안 했네요. 인사를 안 하고 제가 이슈부터 알아봤어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지난 4월 11일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 때 별다른 뭐 소득이 없이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14일 날 2차 협상 열릴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다음 주쯤에 열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차 협상이 열린다 하더라도 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어떤 그 결실 없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2차 협상 어떻게 보시나요? 그 2차 협상이 협상된다는 성사된다는 보장도 없고 협상을 시작해도 노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신들은 이제 회담 결과에만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이번 휴전 협상은 사실상 양측의 무기 재장전과 정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재조정하는 인터미션이 정답이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미군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이제 IRGC는 지금 막 헐떡거리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1차 협상 당일 11일에는 미 중부군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협상 당일에는 12시간 후죠. 이란 항구 역봉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잘 짜여진 이제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될 걸 기대도 조차를 안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역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몇 대 맞고 미국 조건 핵포기 수용할래? 아니면 조마할 때 수용할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한 모양새고 IRGC가 구조적 한계로 이건 절대 못 받을 거라 보고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라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미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땐 숨고르기로 들어가는 거고 어차피 2주 후에는 죽든지 살든지 뭔가 이제 결판이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미국의 JD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으로 해서 파키스탄으로 그 갈 때에 맞춰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어요. 왜 요때 갔는지 그리고 왜 북한을 갔는지 이 중국이 말하는 왕이 외교부장의 북한행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이란이 독자적인 의사결정할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의 후원국인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말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중국을 워치했는데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왕이 부장이 이제 2019년 이후에 근 7년 만에 방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행사인데 그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역 하나에 대한 협력을 조율한다. 이 두 가지 미션인데 전통적인 우호 관계 강화는 뭐냐면은 이제 대무역의 90%를 이제 중국이 이제 지원을 하죠. 사실상 뭐 식량, 석유, 기계 공급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보호막도 이제 중국이 제공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호관계는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잘 우리나라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 그 이란 전쟁 본이라고 북한을 다들 등한시한 거죠. 이 조치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빨리 그 이란 조기 종전을 위해서 북쪽에서 이제 도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쪽에다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자, 너네 두 개의 전쟁에서 싸우기 힘들잖아. 그걸 도발을 했는데 뭐 전 세계 언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란에만 집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오다다. 그래서 북한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 이란전 종전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하고 북한 사이의 지역 현안 이거를 조율한다라고 하는데 뭐 지역 현안 조율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뭐 영내 안보 이슈로만 이렇게 동북아에서 한정해서 보는데 이제 국제 군사 지정학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그 배후가 누구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왔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IRGC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표적으로 북한은 미사일 동체 설계와 유도 기술을 IRGC 이란에 제공을 해왔죠. 이른바 깡패 국가들의 공급망이 구축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은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추진체가 있는데 그게 과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이걸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지도를 보시지만 아시겠지만 지난 전쟁 동안에 6주 동안 가오란 항에서 이란으로 선박 5척이 갔어요. 그게 그 안에 뭐가 적재되어 있냐? 과염수산 나트륨, 그 고체연료 추진제입니다. 이게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물량이 한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퓨얼링 할 수 있는 그만한 물량을 갖다가 공급을 한 거예요. 가오란 저기가 중국 쪽에서 배 싣고 반다르 아바스로 간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못 들어가게 역봉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은 추진체 화학 물질을 공급하고 이란에 북한은 미사일 공학 기술을 제공하고 이란은 이 무기를 조립해서 헤즈볼라 후티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향해 발사하는 이런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깡패 효과대 공급망 킬체인이 구축됐는데 이건 과거에도 이런 뉴스는 있었어요. 근데 최근 이란 전쟁을 통해서 더 선명도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 왕이 부장이 왜 북한은 이 시점에 꼭 방문했어야만 했는가가 이제 핵심 질문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무슨 일을 했냐면 이란의 군사 무기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 50%를 부과하겠습니다. 근데 국가는 지칭하지 않았지만 군사 무기를 대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사실상 중국을 향해서 관세 50%를 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른바 중국은 이 트럼프의 징벌적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이제 북한하고 조율을 한 거죠. 왜? 북한을 통해서 물량을 공급하자. 북한은 트럼프 또 50% 관세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미 교육 자체가 제로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를 받아도 끄떡이 없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렇게 생존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자기가 직접 아까처럼 가오란 항구에서 이제 이란 반다라스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통해서 이제 북한 무역회사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이란의 그 군수물자를 공급하자. 그거를 조율하러 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군민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이 안 통하는 나라예요. 거의 뭐 배째라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이란 전쟁 재무장을 시키는 하나의 그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미국하고 이란과의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저렇게 이란을 세게 두들겨 패면은 이란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손을 내밀고 그래서 급기야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 전쟁에 끼어들어서 이란 편이 되면은 이 전쟁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일단 이란과 미국과의 이 전쟁에서 아무리 이란이 두들겨 맞아도 중국하고 러시아는 약간 좀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두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이번 전쟁에서 중국이 보여줬던 그런 스탠스를 보면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이중적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휴전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이 중재 쇼를 어떻게 기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 보고 이제 회담에 참석하라고 압박한 게 ILC 이대로 가다 난 죽게 생겼거든요. 미국한테 두드러 맞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을 벌어준 거죠. 생존 그 생명줄을 던져준 거예요. 중국이. 그러면서 군수 지원 재무장은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실제로는 북한 이란 대리 세력을 이어준 공급망을 통해서 이걸 군수 지원을 하고 겉으로는 중립인 척, 중재국인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럼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이란을 압박해서 회담 참여를 종용하지만 ILC 재무장을 위한 시간 벌기고 단기적으로는 ILC가 계속 호르무즈에 포를 쏴줘야지 이제 국제 그 물류가 봉쇄가 되고 유일하게 중국 선박만이 통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인을 받았거든요. ILC 이란으로부터 승인받은 나라가 5군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행료 내리고 이란한테 다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이 악당들이죠.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 인도, 이라크까지인데 인도는 뭐 약간 중립이라 치고 그 핵심이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이 승인받은 국가고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로 얘네들만 이제 집중 타겟팅하는 것이죠. 거꾸로.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물밑에서 치열한 이제 물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협상을 하기 위한 그 중재를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했어요. 이게 좀 의아스럽긴 한데 원래 이 중재국이라면은 이란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모든 나라의 이 협상 대상국들하고 이렇게 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면 이게 제대로 된 중재를 할 수 없는데 파키스탄이 이번에 그 11일 날 있었던 그 회담을 전후로 해서 그 앞뒤로 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험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암덩어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게 중재국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암덩어리라는 것이고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에 왜 이 암적인 국가를 만든 자는 지옥에 떨어지길 바란다. 이건 대놓고 싸우자는 얘기죠. 중재국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현지에서 이제 뭐 공정성은 물 건너갔다. 근데 이런 발언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이란이 진행하고 있는 이 협상이 이스라엘 때문에 파토나고 있다. 그러니까 책임을 이스라엘한테 돌리려고 미리 이제 세팅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 헤즈모나 문제 때문에 협상이 막힌다라면서 이스라엘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협상 직전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중국의 오다받고 움직인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언론에서 이제 좌파 매체를 이제 선동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갈라치기, 트럼프가 네타냐후가 지금 뭐 공동보좌 안 마친다, 갈등설 조장 이런 게 지난주 한 주 내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이제 기획되는 이제 그 미국 이스라엘 전선을 갈라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북중러를 이제 하나로 딱 모으는 이게 결국에는 이런 블록 전쟁이거든요. 그런 거를 충실한 앞잡이 역할을 파키스탄이 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만약에 또 국제적인 반유대 감정을 확 불러일으킨 거죠. 호르무즈가 막히는 거는 이스라엘 때문이다라고 해요. 트럼프 욕하면 안 되니까 가장 약한 고리인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어요. 그런 류의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저는 파키스탄 가봤어요. 예, 가봤는데 하여튼 알 수 없는 나라인데 어떻습니까? 파키스탄, 제가 보기에는 그 파키스탄이 중국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외신들은 이제 마치 파키스탄 중재국이고 막 독립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중국하고 이제 특수관계예요. 그 어떤 특수관계냐? 준 위성국가 거의 식민지급 일입니다. 일각에서 핵보유국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중국 부채 함정에 빠진 종속국입니다. 파키스탄이 이제 중국의 BRI 그러니까 1대1로 핵심 거점이에요. 과다르 항만에 중국 채권이 300억 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거의 노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고 이른바 부채 함정 외교의 케이스터디가 파키스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중재국이라는 그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비딩을 하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 전쟁 뒤에는 중국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자국의 현대판 이제 조공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제 호르무즈 항해의 자유를 수호한 무력 행사, 유엔 결의안에 관해서 이걸 또 비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특수관계인 중국과인 러시아를 또 활용해서 북한을 통해서 IRGC 탄도미사일 재무장을 위한 공급망 채널을 활용하고 있고 또 파키스탄 위성을 통해서 중재국 앞세워서 미국을 협상의 늪에 이제 빠뜨리기 위한 이제 어떤 미장생 그 어떤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죠. 장소 제공을. 그러니까 모두를 동원해서 반미 반이스라엘 전선을 구축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사수하기 위한 속내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 태도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지금 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는 것도 중국을 향한 압박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발 기획 협상 쇼를 간파하고 신속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기러 제거를 하고 그 제거를 위해서 함대를 2개를 투입하고 이란 항만을 봉쇄하고 비인가 그림자 선단을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이 초강수로 중국 이란을 세트로 이제 압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승인한 국가가 바로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인데 미 중부군 사령부는 집중적으로 관리 대상입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무슨 물자가 들어간지, 그러니까 해상에서 그냥 인터딕션 하는 거예요. 마약 선박 취급하듯이. 그러니까 이건 거의 그러니까 중국으로 향하는 오일에 대한 수도꼭지를 이제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세트 재무장관이 지난 14일하고 15일 이제 로이터하고의 그 인터뷰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중국은 이란산 석유는 확보하지 못할 거다. 절대 이란산 석유는 못 쓸 거다라고 얘기하고 테헤란 석유의 수입 차단을 하는 조치가 아니라 이건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란의 어떤 수출 창고를 이제 막는 거죠. 전쟁 물자가 되니까. 전쟁의 그 자금이 되니까 한편은 그거지만 더 큰 그림이 뭐냐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직접 겨냥한 전략적 무기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 봉쇄 차단이. 그래서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12에서 13%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또 이제 그림자 선단에 대한 이제 그 제재 유예 갱신이 지금 19일 날 오고 있어요. 이것도 로이터 통신을 보니까 제재 유예 갱신은 없다. 앞으로 제재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국방장관이. 이런 것처럼 중국 이란을 갖다가 이 평화 협상 기간, 휴전 기간 전에 역으로 지금 업어치기를 지금 걸고 있다.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시전하는 이른바 5차원 체스라고 이제 현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5차원 체스, 4차원도 아니고 5차원.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원유를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도 공급받지 못하고 또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라는 것도 미국에 의해서 차단되고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 이 원유를 어떻게 공급받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 중국을 아예 그냥 에너지 고립화 작전, 고립 국가 이런 걸로 만들려는 건가요?
지금 중국은 거의 에너지 미아 상태예요. 미아 상태. 그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나서서 우리가 부족분을 공급을 채워주겠다고 나섰어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근데 지금 중국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해상 경로는 이제 이미 미 해군이 다 통제하는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미군이 통제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목줄이 잡혀 있고, 러시아에서 중국을 갈 수 있는 건 육상 경로가 있는데 이거는 파이프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 선단은 이미 이제 미 중부군 사령부가 이제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고, 해상 인터딕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이쁜 소리를 해요. 뭐 우리가 대신 공급해주겠다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재정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덤핑가로 못 팔아요. 그러니까 가격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센트가 말하는 봉쇄는 너의 에너지는 우리 손에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고요. 러시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콤한 약속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러시아가 자기 배를 채우는 거고, 여기서는 셀러스 마켓이 됩니다. 중국이 소비자고 갑이 셀러인 러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의 상황이 이제 침묵을 일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체 수입의 70%가 에너지 시장인데 미국, 러시아에 의해서 거의 이제 종속되는 뭐 G2 다음 패권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 눈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이번 그 2주간의 휴전 기간, 이 기간이 각 나라별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명백한 그 각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 북쪽 국경에 직접 올라가가지고 헤즈볼라 멸절을 그냥 다짐을 했죠. 근데 스페인은 이스라엘과 방위 계약을 파기하고 그 협상 그 시점에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 당연히 이란 지원하고, 근데 이른바 요 휴전 기간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동맹이 진짜 누군지 피하 구분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토는 붕괴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트럼프도 여기에 맞춰서 양자 동맹 구조 재편으로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피하 구분 명확하게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 이제 미국은 이제 68척의 그 유조선이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혀 있으니까 아시아 이런 동맹국들이 유조선을 어디로 향하냐?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만 해도 490만 배럴 사상 최대치를 지금 거기서 지금 트래피킹을 한다고 해요. 미국 걸프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국의 에너지 압도 전략. 그러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에너지 패권도 지금 동시에 부과하고 있어요. 이 휴전 기간 안에.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 가지 포석을 지금 만족시키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 이제 휴전도 끝나게 되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일단 중국발 이제 이 협상 쇼는 이제 호르무즈 역봉쇄로 이제 완전 카운터를 쳐버렸고, 그럼 남는 게 뭐냐? 이제 또 뭘 관리하냐면요. 왜 이거 5차원 체스 경기라고 하냐면요. 새로운 협상이 있을 거라 계속 암시를 줘요. 트럼프 쪽에서. 아무리 외부에서 얘기해서 트럼프가 긍정적인 뭔가 유의미한 대화를 하고 있어. 계속 메시지를 하고 평화 신호를 계속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화 신호는 뭐냐?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고, 최고 통수자가 거의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이제 선물 시장은 곤두박치죠. 그러니까 선물 트레이더들이 이제 호르무즈 리스크 프리미엄을 단숨에 이제 걷어내는 게 트럼프 대통령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중부군 사령관도 그 메시지 발사하는 그 시간을 딱 보면요,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개장하는 그 시간대에 딱 타겟팅해가지고 병력이 얼마, 그 군자산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걸.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누구냐면 한국하고 일본을 상대로 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책임해줄게. 이걸 계속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부군 사령관하고 대통령은 이제 시장 안정화의 어떤 그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번 휴전 기간은 뭐냐면 사실상 기존의 오퍼레이션 퓨리라고 하죠. 에픽 퓨리. 그 군사 작전에서 오퍼레이션 에코노믹 퓨리로 갔다. 경제 전쟁으로 지금 치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휴전이지만 이건 경제 전쟁을 지금 목줄을 이제 확 째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지금은 앞으로 군사작전 다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군사작전, 그 오퍼레이션, 그 에픽 퓨리랑 그다음에 경제전쟁. 두 가지 당근을 가지고 이제 일타쌍피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네,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IRGC의 그 호르무즈 해협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집행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집행 구조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 차원이죠. 군사적 트네릭 파워가 들어가는데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역봉쇄죠. 이제 오만만 동쪽 관문에서 해군 봉쇄선을 배치해서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한 나라, 아까 얘기했던 중국, 러시아 뭐 등등 파키스탄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규제적 차원으로 이제 잡는 건데 휴전과 동시에 지니어스 법이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제재 대상과 연계된 지갑을 동결하는 조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USDT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미국의 연방 그 규제법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식이냐면 이 IRGC가 돈 다 막혔으니까 이 통행료로 먹고 살거든요. 이 통행료를 군함으로 물리적으로 막고 그다음에 준법 강신으로 이 결제 수단을 막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군사력과 금융 제재를 동시에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봉쇄 전략으로 지금 IRGC를 거의 뭐 고사직전으로 비틀어 죽인다는 얘기죠. 앞서 또 이유준 PD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군수 산업의 복합체 굉장히 큰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얘기하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그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IRGC 주도 경제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루 총 손실이 이제 4억 3,500만 달러, 한 달에 130억 달러고요. 원유, 뭐 석유화학, 비석유 제품 해가지고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나고 있죠. 그 그리고 무역도 전체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확 막혀가지고 수출도 안 돼.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면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심각한 이제 저장 용량이 있습니다. 저장 용량이 5천만에서 5,500만 배럴을 갖다가 지금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유분이 2천만 배럴 정도 있어요. 근데 IRGC가 하루 평균 150만 배럴 생산해내거든요. 그러면은 13일이면 이게 자동차가 꽉 차요. 그러면 그거 잠그면 되지 않느냐, 생산 안 하면 되지 않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유정을 강제로 셧다운을 하면은 영구적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른바 워터 코닝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유전을 더 이상 못 쓴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게 막아놓으면은. 다시 이거 할 수를 못 한다는 물이 거죠.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 능력이 상실되고 하루 30에서 50만 배럴 연구 손실, 연간 90에서 150만 불. 그럼 사실상 이건 뭐 나라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 또 문제 뭐 과거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거시지표인 환율. 기존에는 42,000 리알이 1달러였는데 지금 150만 리알이 1달러. 이거 사실상 화폐가 아니라 이제 휴지 조각이죠. 레바논 수준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레바논에서 달러로 거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뭐 47.5%, 식품 인플레는 105%로 쌀 가격이 7배를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화 수입 전면 차단하니까 뭐 리얼 초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뭐 IRGC 석유 생산 기반 파괴, 통화 붕괴, 산업 전반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대체 경로, 그러니까 이른바 저항 경제라고 하죠. 우린 버틸 수 있어.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먹고 살 게 없는데 IRGC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한편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민초들이 무장봉기의 혁명 에너지가 집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초들도 직접 타격을 받거든요. 물 부족부터 시작해서 경제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정부 여론이 폭발하고 이게 이제 무력 행사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IRGC는 한편으로는 미국, 이스라엘 이래 그 공습에 지금 시달리고 또 미국의 견제 전쟁에 또 시달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 국민한테 또 시달려야 돼요. 3파전으로 지금 맹공을 당하고 있다, 이 IRGC는. 그래서 지금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이렇게 지금 IRGC 경제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IRGC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체제 이거는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좀 제재하거나 이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이제 금융 제재인데 이제 IRGC의 자금 조달 구조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뭘로 먹고 사냐면 다 산업은 다 거의 뭐 빈사 상태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단순히 저는 위안화로 결제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으로 먼저 결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세탁 경로, 런던 등록 거래소, 그 다음에 중동 아시아 OTC 네트워크 그쪽 은행을 통해서 이게 세탁이 되고 또 다시 이게 USDT로 변환이 돼요. 그 다음에 중국 금융망 칩스라고 그러죠. 이제 위안화 결제망으로 들어가고 이게 위안화로 전환돼서 위안화 중국에서 물자 구매 무기 조달을 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7개의 국가와 3개의 블록체인과 2개의 통화 시스템을 쓰면서 현란하게 이걸 지금 세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뭐 재무 오펙이나 이런데 해외 자산 통제국 같은 데서는 암호화폐 발행을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은 추적이 이게 안 된다, 이게 제재가 안 된다고 그래요. 발행인이 없어서 뭐 기술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 기존의 그 하드 커런시와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이걸 세탁을 하다 보니까 이 빈 공간이 생긴 거고, 아직 이게 규제가 완전히 규제 당국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그 석유를 팔아서 번 돈, 그 수익을 암호화폐로 변환해서 IRGC와 대리 세력에게 계속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축한 인물이 있다 그래요. 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집중적으로 좀 타겟으로 해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란의 그림자 경제 체제의 그 설계자인 이제 바박 장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좀 재밌어요. 2013년에 이란 내에서 27억 달러의 석유 수익 횡령을 해가지고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2016년에 사형 선고가 언도됐고, 2024년에 형량을 감형받아서 2025년 4월부터 곧바로 이제 암호화폐 기반 프로젝트에 재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면해주는 대신 그 이란의 석유 수익을 암호화폐로 전환해서 혁명 수비대가 대리 세력 하마스 헤즈볼라를 자금을 공급하는 그 금융망을 구축하는 설계자를 그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차례 이제 미국의 재무부 그 제재 당국이 이거를 추적을 했으나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규제가 이제 선수를 못 따라가는 상황인데, 특이점 뭐냐면 최근에 이스라엘 이제 국방장관 2026년 4월에 카츠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잔잔이 암호화폐 지갑과 유조선을 테러 자산으로 지정을 하고 군사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금융 제재는 재무부 소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 재무부가 아닌 이제 국방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슨 얘기냐? 현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나섰다는 함의는 단순 금융 제재를 넘어서 설계자 잔잔이 이 구축한 그 금융자 경제를 구축한 이 당사자를 합법적인 군사적인 목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수작전 할 때 그 타겟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럼 이 잔잔이에 대한 암살은 당연한 것이고, 사이버 공작 8,200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다 해킹으로 다 부셔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유와 암살 공작, 너 블루프린트 갖고 와, 그 설계도 갖고 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산망에 관한 그 금융망에 대한 설계 갖고 와. 이걸 그래서 군사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게 지금 고무적인 현상인데, 최근에 나온 뉴스라고 해서 아마 군사적으로는 무력으로는 이제 해상 봉쇄가 있지만 이것도 완전히 그 비트코인 체제를 아마 이스라엘이 아마 분쇄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겟을 한번 딱 잡으면은 뭐 시간 문제지. 그렇죠. 반드시 잡힐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이 IRGC 지휘부하고 미국과의 그 협상하는 그 협상단의 대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죠. 예. 이 IRGC 지휘부하고 그 국회의장하고 둘 다 이제 수장급인데 이 서로 갈등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IRGC 참모총장이죠. 이제 바히디 총장이 공개적으로 이제 그 국회의장 갈리바프를 뭐라고 직격을 했냐면, 야, 아직 최고 지도자가 묻히지도 않았는데 그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갈리바프는 이미 그를 죽인 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하면서 막 대놓고 씹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내부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메시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이란의 실소유주는 IRGC다. 그리고 테헤란과 워싱턴에 동시에 이제 메시지를 발산한 겁니다. 잘 들어, 우리가 주인이야. 얘네는 그냥 내가 대리인이야라고 하는 것이고, 바흐디 총장은 최근에 자기 측근인 최고 국가안보의 서기 알리잔인가? 그 전에 그 석이 죽은 사람 있죠. 그분의 어떻게 보면 후계자인 모하메드 바게르 졸리다그를 대표단의 협상단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협상단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협상 의제, 미사일 능력은 물론 협상 테이블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의제도 다 조정하고, 사실상 군부가 이 협상에 대한 비트코인을 쥐고 있어요. 갈리바프가 이제 사실상 이제 꼭두각시라는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걸 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갈리바프는 미국 측이 요구한 약속을 집행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 농출 시설은 IRGC가 통제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IRGC가 통제하고, 이른바 IRGC의 모자이크 독트린이 이번 협상을 주도한다라고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갈리바프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 그 31개의 그 모자이크의 그 대표급인 참모총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 예전에 그 조 기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이란의 IRGC 구조가 31개의 모자이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상부 지휘관들을 제거한다고 해도 그 지휘 체제가 이렇게 쉽게 붕괴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각자 도생해서 각자 작전을 펼친다. 그렇게 해서 그 쉽게 IRGC가 이렇게 와해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 IRGC의 그 모자이크 이 시스템 이것도 붕괴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이론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체제로서는 존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고 여기에 또 반대되는 게 체제가 군사력을 지휘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분산과 은폐를 함의하는 모자이크 독트린의 시효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밑에 아래 단계에서 이제 와해가 되고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 호르무즈 역봉쇄로 의해서 무한대로 버티기는 힘들다라고 지금 현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이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 모자이크 교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결정적 결함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 뉴욕 포스트에 이제 허지슨 연구원이 기고 칼럼을 이제 분석 기사로 냈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 3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한계가 뭐냐면 이 모자이크 독트린의 핵심은 지도부 제거 후 즉각적인 붕괴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압박, 소모전에는 취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하는 게 말이 좋아서 휴전이고 협상에 계속 경제적으로 목을 줄이를 틀고 있거든요. 이런 지속적인 압박에서는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한 지속 압박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이겨낼 힘은 없다라고 보는 게 이런 기본적 한계가 있다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조적 취약성인데 그 모자이크 독트린의 핵심이 뭐냐면 지방 육군 지휘부의 수평적 회복력을 이렇게 분산을 시켰어요. 근데 IRGC의 기능별 지휘 체계, 이게 수직 지휘 체제인데 해군, 공군, 미사일, 사이버 정보는 독자적으로 이게 타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폭격을 했죠,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기능적 기둥을 기능적 기둥을 와해시키고 중앙 지휘부를 제거했고 결국 수평 네트워크와 수직 지휘축이 동시에 이제 붕괴를 하면서 이제 힘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보완하지 못하는 구조적 약점이 지금 노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군, 공군, 미사일, 사이버 정보 부대를 지금 하나씩 부셔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방사령부랑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지방사령부는 독자적인 그 작전 권한은 있으나 그걸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 무기 체계가 지금 많이 와해됐다는 거고, 그게 지금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이제 해체되고 있다는 조짐을 이 기사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세 번째가 또 뭐냐면 금융의 취약성입니다. 지금 이란의 그림자 유조선 네트워크는 미국의 차단 강화로 타격을 입고 있고요. 중국 연계 위장 기업들은 연속 제재로 무력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3월 30일 날 아랍에미리트는 IRGC 연계 환전상들을 대거 체포해서 내쫓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뭐 최후의 1인까지 싸우든 말든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완전 병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병참을 끊어버리는데 네트워크는 그 어떤 모자이크 네트워크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금 숨통을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그립을 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적 우위, 금융 제재, 지역적 고립이라는 세 장의 카드로 점점 이란의 목줄을 지금 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마지막 카드가 어떻게 보면 해협 봉쇄였는데, 이거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힘의 과시가 아니라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건 거의 백기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나 휴전이 길어질수록 IRGC는 내부적으로 내파한다라는 그 분석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IRGC도 와해될 수밖에 그렇죠. 없게 되겠네요. 예. 그거 뭐 시간에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